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 최고 뉴스는 이 호르무즈 파병 뉴스인 이 것 같아요. 파병 얘기가 원래는 오늘 오후 4시 엠바고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11시에 갑자기 엠바고가 풀렸는데 그 이유는 국방부에서 먼저 국회에 설명을 한 이후에 엠바고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브리핑한 뒤에 이것을 사실 그 엠바고가 있다. 오후 4시까지는 이 기사화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정부가 왜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국회에서 일부러 좀 부담이 되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국회에 흘린 건가? 저는 사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회 비준 문제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국회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이 현재 안규백 그리고 윤상현 외교위원장 그렇죠. 두 분께 미리 가서 국방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게 그 국회 안에서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을 것이다 없다는 확답을 받고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미 브리핑은 11시에 국방부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심을 하고 4시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릴리스가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해서 오늘 점심도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석간신문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은 못했어요. 저희들은 11시부터 윤정기가 도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발표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앞에서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이번 결정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 이란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파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했던 소위 그 호위 연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독자 노선,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거기에는 이제 부차적으로 지금 방위비 협상과 북한과의 우리 뭐 여행 같은 그런 현안에 대한 그런 고려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몇 번을 다뤘는데 이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목적도 변하고 그리고 뭐 무장을 만약에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그런 것도 뭐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의 잠정적인 결론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그 국방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일정 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불가피한 파병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비준 동의는 받았어야 했다. 또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은 비준 동의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잘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현재 지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사실 파병을 반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쪽은 동맹,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해왔던 보수 진영인데요. 그래서 이 파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좀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범진보 세력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지금 반대를 하는 거네요. 대한신당은 찬성입니다. 대한신당은 또 찬성이에요. 대한신당은 찬성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준 동의에서는 우리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동안 4+1 체제로 가면서 뭔가 전선이 그러니까 뭐 양대 뭐 세력이 부딪히는 걸로 많이 이제 이렇게 전국이 굴러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레인보우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는 4+1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총선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 또 우리가 현재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특히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역시 정의당의 정체성. 정의당의 정체성. 그리고 이번에 좀 약간 유하게 민주당을 지원하게 되면 이 조국 사태 이후에 또 이중대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파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지지자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는 또 다시 이 상황을 보면은 2004년에 이라크 파병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을 이제 그렇죠. 뭐 파병 결정을 하면서 결정했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반대파와 찬성파가 있었지만 결국 당론으로 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당시 김근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신은 반대했지만은 뭐 찬성을 결국 던지고 그랬죠, 이제 그 파병안에. 그렇죠. 근데 한나라당은 그때도 이제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었고,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때는 정의당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었네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구도가 거의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역시 여당입니다. 민주당이요. 민주당은 지금 파병을 정부에서 정했고, 여당 지도부 이인영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것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내심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섣부르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이걸 반대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드러내놓고. 공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죠. 특히나 지금 외교위원회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잘못 이야기하면은 물갈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곧바로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들이 당 내부에서 어떤 큰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현재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몇 개 정당이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뭐 두 양대 정당이 저렇게 뭐 비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국회 동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을, 뭐 투표 절차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예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이건 비준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반대의 큰 야당이 주장해도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대 양당이 굳이 비준 동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까지 나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이제 파병 결정을 계기로, 아까 전에도 뭐 간단하게 제가 레인보우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정말로 각 정당의 어떤 정치 색깔, 그리고 지향점들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선택지들이 좀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당은 특히 저는 느낌이 이번에야말로 민주당과 차별화를 할 지점이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조국 정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서 좀 고심이 많았거든요. 정의당이. 그래서 지지율이 어찌됐든 그것 때문으로만 볼 수는 없고, 이제 뭐 양극화, 지지자들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결집하는 현상도 있지만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이거를 좀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프로그램 뒷부분에 이제 박원석 정책위원장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정의당에 큰 고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조국 관련된 정국 이후에 뚜렷하게 정의당이 어떤 자기의 색깔을 드러낼 만한 사안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많은 그 이슈들을 보면 거대 양당이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자신들이 드러날 만한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현재 와 있는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여하튼 자기 정체성을 갖고 가야 뭔가 이 다른 사람들이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남은 석 달 동안은
강하게 자기 색깔을 내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국내 정치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네요. 혹시 안철수 의원 쪽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반응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뭐 오늘도 국내의 문제들을 주로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김경률 전 그 참여연대 위원장과 대담을 했는데 예, 예. 뭐 내일도 또 경실련 쪽에서 하고 또 대담을 하려고 해요. 예, 뭐 예. 전 대표긴 하지만 이 대담까지 둘이 만나는 것까지 계속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고 이러는 걸 보면 예. 뭐 상당히 그 뭔가 어필을 하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현재까지는 이 파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 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그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제가 예. 직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는 그분은 그 김경률 전 위원장은 조국 정부 때 참여연대를 비판을 하면서 참여연대를 탈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고 민주당하고 좀 대립각을 세우겠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한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그 불신 이런 것들이 배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지대라는 것이 사실 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보와 보수가 아닌 예. 어떤 곳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 진영의 가장 큰 민주당 정부에 대한 각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경률 위원장은 상당히 좋은 예. 그런 파트너가 될 텐데 김경률 그 위원장의 그 SNS를 보면 예. 내가 이 자리를 수차례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철수 전 대표랑 만나는 자리를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그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혹시나 본인의 정치적 행보로 이해될 가능성, 또 안철수 대표와의 결합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전 대표가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중도 뭐 제3지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내일 좀 의미 있는 모임이 하나가 있네요. 손학규, 정동영, 김종인, 소위 말하는 중도 진영의 선수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그 아이템을 올리면서 일단 올려놓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일단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은 사실 이 어떤 모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많이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 또 그 모임에 손학규 대표와 또 정동영 대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 대표한테 아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나는 가지 않을 거다. 가지 않는다고요? 왜 그쪽 사람들이 나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취재의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아닐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에 내일 하는 11시에 하는 순서에 김종인 대표의 축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축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쪽만의 그 민주평화당 주체인데 그쪽만의 그 원사이드 러브콜일까 아니면은 충분히 얘기가 어느 되지 않으면 그게 순서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은 드러내기 좀 어려운 논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졌고요. 오기 전에 그 정동영 대표하고도 통화를 하려고 하다가 통화가 잘 안 됐었는데 정동영 대표는 사실 의지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은 그 누구도 현재 자기 당명으로 출마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 모두가 어떤 당으로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갖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면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재자가 많이 해본, 예. 많이 깎아본, 머리 좀 깎아본 이분을 지금 찾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좀 있어서 예. 제가 그 측근하고 전화해 보니까 일단 김한길 대표 쪽에서는 이분들과 결합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일단은 김한길 전 대표는 건강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제3지대 논의에서는 좀 제외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그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축사 안 한다고 김종인 확인이 했다고 이렇게 예, 그건 저도 전화 통화를 해서 예,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단 그 토론의 제목이 좀 재밌어요. 연동형 선거제 흔드는 꼼수 정당 퇴치를 위한 긴급 토론회. 예. 이게 굉장히 일단 토론회 이름이 긴데 일단은 긴급 토론인 거죠. 긴급 토론회. 매우 예. 급하게 잡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모임이 이것이 그 정말로 이런 소위 꼼수, 이 뭐 보수 진영의 예. 꼼수죠. 그 꼼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대표들이 과연 여기에 나올 만한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뭐 당 대표급들이 긴급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무슨 뭐 대통령 탄핵급 아니면 그러니까요. 안 모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모임을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어떤 움직임이 포착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논의는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보수통합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쪽도 사실 추석 전후, 설 전후 예. 2월 초까지는 뭔가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오늘 언급되신 분들의 이제 뭐 면면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한국 정치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뭔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김종인 이분도 이제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죠. 한 노회한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박쥐다 막 이런 네. 말도 할 정도로 그러고 뭐 김한길 뭐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동영 이런 분들은 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도대체 유권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잘 좀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야말로 리더 또는 지도자를 키워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뭐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건 예. 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새롭게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옛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뭐 오늘 뭐 심상정 대표도 세대 교체 이야기했는데 네. 본인이 세대 교체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그 손학규 대표나 지금 전면에 나서서 현재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급들이 대부분 다 좀 그 현재의 이 변화에 익숙할 수가 없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평균 연령이 59.5세 정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4년 전에 55.5세였으니까. 네. 그럼 환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이 환갑이라는 얘기면은 한국 정치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고 늙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는 건 사실이고 예.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퇴출 대상인 건 아닌데 예. 이 젊은 층을 또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배정이 필요하고 예. 또 젊은 층들이 지도자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체계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죠. 예. 김현정 님이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현정 님이네요, 지금. 그러시군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님. 김현정 님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자, 이제 보수 빅텐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빅텐트는 점점점 규모는 축소되는 거, 텐트 사이즈가 처음에는 뭐 한 10인승, 10인용 됐다가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뭐 2인용 텐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빅텐트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빅텐트라고 하면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당과 소위 얘기해서 새로운 보수당을 합하는 것은 과거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공화당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공화당은 새로운 보수당이 있다면은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새로운 빅텐트라는 용어를 쓰려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전 대표가 뭐 수차례에 걸쳐서 보수 진영하고는 이제 안 만나겠다. 예. 그 관심 없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양당 통합 협의체가 출범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예. 이 협의체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 그러면 논의가 되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협의체에서 이제 지분을 포함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합의가 될 거고요. 예. 늦어도 2월 초에는 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이제 띄운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어떤 결판을 낼 겁니다. 이게 진짜로 창당준비까지 갈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것인지는 2월 초까지는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황교안, 유승민 뭐 두 사람이 만나서 뭐 단판을 짓거나 뭐 이럴 가능성 같은 거는 뭐 종국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개적으로 만나든 그렇지 않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차피 현재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네. 뭐 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지을 마지막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당 어떻게 보세요? 박준규 기자는 두 당이 결국은 합쳐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마이웨이로 두 당이 갈 것으로 보십니까? 두 당이 당 대 당으로 합쳐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 대 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과연 들어갈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저는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다시 부정적입니다. 그럼 새로운 보수당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보시는군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이번 주 지켜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